그날 밤 70대 노인은 거지꼴로 전처의 문 앞에 섰다. 30년 만의 재회였다. 손에는 낡은 트렁크 하나, 입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남자의 정체는 1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광산 사고 피해자였다. 돈을 가진 자가 왜 거지처럼 돌아왔을까? 여자는 그를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집 안에 금고가 사라졌고 남편의 시신은 하천에서 떠올랐다. 경찰은 사고사라 했지만 여자는 알았다. 이건 살인이라는 것을. 남편이 남긴 편지에는 단 한 줄의 경고가 적혀 있었다. 진짜 악마는 내 곁에 있다고. 130억은 어디로 갔을까? 누가 그를 죽였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었다. 돈은 단지 그들의 진심을 드러냈을 뿐이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시계가 11시를 넘긴 시간이었죠. 저는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내일 먹을 김치를 꺼내두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서 현관문 앞으로 갔죠.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실루엣이 묘하게 나치웠어요.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된 기름 같은 냄새여.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만 비명을 삼켰죠. 나야, 화순아. 나, 성진이야. 박성진. 30년 전에 이혼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그것도 거지처럼 말이에요.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놀란 건지, 아니면 무서운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발밑에 놓인 낡은 트렁크를 가리켰어요.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어. 화순아, 나 용서받으러 왔어. 용서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한테 용서해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돌아가.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트렁크를 문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트렁크 틈새로 새어나오는 검은 가방의 반짝임이요. 가죽 같았어요. 비싼 가죽 말이죠. 거지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리 없잖아요. 화순아, 제발 딱 하룻밤만. 내일 아침에 다 설명할게. 남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거지라면 저런 눈빛을 가질 수가 없죠. 저는 결국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트렁크를 끌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내밀었죠. 씻고 싶으면 욕실 써. 수건은 거기 있어.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트렁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참았어요. 내일 아침에 대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 알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냄새가 집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남편 몸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건 석유 냄새 같았죠. 아니, 정확히는 기름 냄새였어요.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트렁크 쪽으로 다가갔죠.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덮개만 덮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트렁크를 열었어요. 낡은 옷더미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신문지로 싼 뭔가가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걷어냈어요.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황금색 인감도장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비싸 보이는 것으로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은행 서류가 나왔습니다. 비밀 계좌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보험 증서도 있었어요.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서류 맨 밑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130억 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진짜예요. 뭐 하는 거야, 화순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는 트렁크를 닫으며 말했죠.
그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야? 130억이라니, 이게 진짜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광산 사고 알지? 30년 전에 나 거기 갇혔었잖아. 그때 동료들 구하고 나도 매몰됐어. 근데 살아났지.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 세상에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큰일을 겪고 연락 한 번 안 했다고요. 그럼 그 돈은 뭐야? 보상금이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거야. 근데 화순아, 이 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동료들이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거든. 그래서 이 돈을 너한테 주려고 왔어. 내가 평생 잘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당신 돈 받을 사람처럼 보여? 나 혼자 20년 넘게 살아왔어. 당신 없이도 잘 살았다고. 그 돈 가지고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트렁크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130억이라니. 그 돈이 진짜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죠. 근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용서받으러 왔다고요. 돈을 주려고 왔다고요. 근데 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온 거죠? 뭔가 이상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불을 켰어요. 그리고 제 금고를 확인하러 갔죠. 금고는 제 방 옷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옷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서둘러 금고를 확인했죠. 비어 있었어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도 없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거라고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전 남편이 집에 침입해서 금고를 털어갔다고요.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남편분 연락처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연락처를 알 리가 없죠. 경찰은 신고 접수를 하고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화순 씨 맞으시죠? 박성진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영수, 광산보상 담당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성진 씨가 최근에 연락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어제 왔다가 금고 털어가고 사라졌어요.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금고를 털어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박성진 씨는 이미 1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으셨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30억을 가진 사람이 왜 제 금고를 털어가죠?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박성진 씨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보상금 지급이 진행됐죠. 문제는 그분이 돈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희도 찾고 있거든요. 저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혹시 박성진 씨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다거나.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트렁크 안에 있는 거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트렁크요? 혹시 그 트렁크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가져갔을 테니까요.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서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박성진 씨 연락 오면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현관문 손잡이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화순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또 상처를 줬구나.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너를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 내 주변을 조심해라. 진짜 악마는 내 곁에 있어. 저는 쪽지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악마는 내 곁에 있다고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화순 씨, 박성진 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천 근처에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발견됐는데요? 경찰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사망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익사로 추정되고요. 내일 아침에 시신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집에 있었는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시신을 확인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하얀 천을 걷어내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박성진이에요. 경찰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누군가와 다툰 적이 있는지요. 저는 아는 대로 다 말했어요. 트렁크 얘기도 했고, 변호사가 찾아온 것도 말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일단 사고사로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 건 부검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현관문 앞에 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이화순 씨 맞으시죠? 저 최은주라고 합니다. 박성진 씨 보험 관련해서 왔어요. 보험이요. 또 무슨 일이죠? 저는 피곤했지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은주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어요. 박성진 씨가 생전에 보험을 하나 드셨거든요. 수혜자가 이화순 씨로 되어 있어서요. 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수혜자로 했다고요. 그건 왜요? 우린 이혼했는데.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 미소가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서류에 사인하시면 보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험 가입 날짜가 한 달 전이었거든요. 남편이 왜 갑자기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것도 저를 수혜자로 해서요. 이거 언제 가입된 거예요? 은주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이네요. 박성진 씨가 직접 오셔서 가입하셨어요. 한 달 전이라면 남편이 제게 오기 직전이었죠.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했죠. 은주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진짜 악마는 내 곁에 있다고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변호사일까요? 아니면 은주일까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남편의 친척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거의 모든 걸 준비했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봉투가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은주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은주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제 조카 민재였습니다. 왜 민재가 은주와 함께 있는 거죠? 저는 바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너 최은주라는 사람 알아?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모,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민재는 1시간 후에 왔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봤어요. 이모, 사실은요. 민재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박성진 삼촌을 몇 달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대요. 삼촌이 받은 보상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죠. 그 돈은 정부 돈이 아니에요. 위에서 돌려막기 하던 비자금이었어요. 광산 사고는 진짜였지만 보상금 명목으로 빼돌린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받은 130억이 불법적인 돈이었다는 말이에요. 민재는 계속 설명했어요. 은주는 제 협력자였어요. 우리는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려고 했죠. 근데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꼬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너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이화순 씨, 남편 죽인 사람 알고 싶죠?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당신 누구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광산 보상금 서류는 내가 숨겨놨어. 찾고 싶으면 내 무덤으로 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야. 우리 지금 당장 가야 해. 무덤으로. 우리는 서둘러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무덤은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죠.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국화 한 송이였죠. 그리고 붉은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국화를 집어 들었어요. 리본에 작은 쪽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원하면 은주를 찾아라.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모, 은주는 지금 도망친 상태예요.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불안했어요. 은주가 도망쳤다고요. 그럼 그녀가 남편을 죽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화순 씨, 최은주 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은주가 죽었다고요. 유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성진 씨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세한 건 수사 중이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재를 봤어요.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모, 은주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주의 눈빛을 떠올려 보면 그녀는 겁먹은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 죽음을 선택할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민재야,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은주 집으로 가보자. 우리는 은주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였어요. 경찰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었죠. 저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경찰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건물 뒤편으로 몰래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죠. 저는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 봤어? 저 사람 수상한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남자는 건물 뒤편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소리 없이 따라 올라갔어요. 남자는 은주의 집 현관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뭔가를 밀어 넣었어요. 봉투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변호사였거든요. 박영수, 광산보상 담당 변호사요. 남자가 계단을 내려간 후 저희는 재빨리 은주의 집 앞으로 갔어요. 문틈에 밀어 넣은 봉투를 꺼냈죠. 민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박성진의 보상금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죠. 이거 가지고 입 닥치고 있어. 안 그러면 너도 박성진처럼 될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은주는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인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위험해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재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백미러로 뒤를 보니 검은 세단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뒤에 차 있어. 빨리 가. 민재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빠르게 달렸죠. 하지만 뒤따라오는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모, 핸드폰 꺼요. 위치 추적당할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민재도 자기 핸드폰을 껐어요. 우리는 한참을 달려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검은 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민재는 한적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요. 내일 대책을 세워야 해요. 우리는 모텔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봉투 안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건 단순한 보상금 서류가 아니었어요. 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박성진이 받은 130억은 여러 계좌를 거쳐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부 기관에서, 일부는 민간 기업에서 나왔어요. 이건 명백히 불법적인 돈 세탁이었죠. 민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여기 이름이 하나 계속 나와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박영수 변호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의 배우였던 거죠. 민재야, 그럼 박영수가 남편을 죽인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삼촌이 이 서류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제거한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을 밝히려고 온 거였죠. 그리고 저를 보호하려고 거짓 행세를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찰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서류를 경찰에게 넘기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텔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검은 차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박영수가 내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화순 씨, 민재 씨 좋은 아침이네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죽였어? 박영수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죽였다니요. 전 그냥 일을 처리했을 뿐이에요. 박성진 씨가 쓸데없이 정의감에 불타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한테 다 말할 거예요. 당신이 한 짓 전부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순 없죠. 왜냐하면 경찰 중에도 우리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더 나타났어요. 거기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제 조카 민재를 잡았던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경찰까지 연루되어 있다니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죠? 박영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주세요. 그럼 이화순 씨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이걸 넘기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요. 남편의 죽음도 그냥 사고로 묻히는 거죠. 싫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박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가 손짓하자 경찰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제 손을 꽉 잡았죠. 이모, 제가 지킬게요. 바로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누가 쏜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 박영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박성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이 살아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화순아, 미안해, 늦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분명 시신을 확인했는데요. 남편이 제 앞에 섰어요. 그는 여전히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천에서 발견된 시신은 내가 아니었어. 내 옷을 입은 다른 사람이었지.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난 죽은 척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박영수를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어디 숨겼는지 알고 싶어 했어. 그래서 널 이용하려고 했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키려고 죽은 척까지 한 거였어요. 그럼 그 130억은 어디 있어? 남편은 미소를 지었어요. 너한테 있어. 화순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한테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돈 못 받았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통장에 이미 들어가 있어. 비밀 계좌야.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들어놨거든. 나 없으면 넌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돈이 정말 제 거였다는 말이에요. 박영수가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그 돈은 내 거가 아니야. 돌려놔야 해.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 돈은 광산에서 죽은 동료들의 피값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가질 자격이 없어. 경찰이 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경찰차들이 나타났어요. 진짜 경찰들이었습니다. 민재가 몰래 신고했던 거죠. 박영수와 부패한 경찰은 체포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화순아, 내가 고생 많이 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날 지켜줘서.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비밀 계좌를 확인하러요. 정말로 130억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남편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이미 충분히 살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이 써.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낯선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였죠. 저는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빨리. 우리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집이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침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영수만이 아니었던 거야. 그때 누군가 우리 뒤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어요. 민재야, 너 뭐 하는 거야? 민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모, 그 돈은 우리 가족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광산에서 죽었거든요. 보상금은 우리가 받았어야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재의 아버지가 그 광산 사고로 죽었다고요. 그걸 왜 지금까지 숨긴 거죠?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재야, 내 아버지는 내가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었어. 미안하다. 민재는 총을 겨눴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우리 가족은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병으로 죽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삼촌은 130억을 받았다고요? 저는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그 돈은 내 거 맞아. 우리가 줄게. 그러니까 총 내려놔. 민재는 흔들렸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총알은 제게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하늘을 향해 쏜 거였어요. 민재는 총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못하겠어요. 이모를 죽일 순 없어요. 그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다 괜찮아질 거야. 경찰이 도착했고 민재는 자수했습니다. 저는 그가 법정에 설 때 증인으로 나섰어요. 민재의 사정을 설명했죠. 판사는 민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130억 중 절반을 민재의 계좌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화순아. 내가 있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조용히 살기로 했죠. 가끔 민재가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고 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는 마당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화순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작 용서했어. 당신이 돌아온 그날부터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죠. 130억의 비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돈은 단지 사람들의 진심을 드러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탐욕을, 어떤 사람은 복수를, 어떤 사람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남편과 함께 보내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130억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아도 돈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